안녕하십니까. 2019년도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 시험 대비 면접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지도사 필기시험에 합격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청소년 지도사 필기시험에 필기시험 면제를 받으신 분들은 이번 청소년 지도사 오리엔테이션, 면접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잘 듣고 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리엔테이션 자료는 나눔 CPS에서 출간한 2019년도 최신판 청소년 지도사 면접 가이드 교재에 있는 앞부분을 참고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앞에 인포메이션 시험 안내를 보시면 인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 공고문이 있습니다. 2019년도 제27회 청소년 지도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가 있습니다. 앞에 있는 부분들은 꼼꼼히 잘 읽어주시고 서류 제출 기한이 있습니다. 그 서류 제출 기한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서류 제출 기한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달력에 또는 핸드폰에 잘 메모해 두었다가 잊지 말고 서류 제출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는 시험 일정만 보겠습니다. 시험 일정에 보면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박스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대목이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자, 필기시험 원서 접수라든지 필기시험 시행이라든지 이 두 가지 1단계, 2단계는 이미 거쳤습니다. 자, 그리고 필기시험 합격 예정자 발표가 9월 25일입니다. 9월 25일 날 필기시험 합격 예정자가 발표가 되고요. 이 예정자라고 하는 것은 서류심사에 통과가 되어야 필기시험 합격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합격 예정자가 발표된 다음에 응시 자격이라든지 필기 면제자들은 필기 면제, 서류 제출 및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9월 25일부터 10월 10일 여기가 상당히 중요한 시기예요. 이때 서류 제출을 놓쳐버리면 큰일 납니다. 따라서 이때 서류 제출을 잊지 말고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서류를 제출한다 그래서 1차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5단계를 보면 여기에 심사에 통과가 되면 필기시험 이제 합격 예정자가 아니라 합격자 발표가 이루어집니다. 10월 25일입니다. 그러니까 합격 필기 예정자 발표부터 한 달 정도 소요가 되죠. 자, 6단계는 면접시험 응시 접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좀 관심을 이제 갖겠죠. 면접시험의 원서 접수는 10월 28일부터 11월 6일까지 이루어집니다. 물론 이 원서 접수를 못하면 당연히 면접시험을 볼 수가 없겠죠. 이 날짜도 중요한 날짜입니다. 10월 28일부터 11월 6일까지 원서 접수 기간이고요. 면접시험의 시행은 11월 말입니다. 11월 30일부터서 12월 1일까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틀이죠. 이틀간에 걸쳐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면접시험 합격 예정자 발표가 12월 11일 날 이루어집니다. 이제 면접시험의 합격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뒤에 오리엔테이션 마지막 부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합격 예정자가 발표가 되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예정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 번 더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합격 예정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9단계를 보면 제2차 졸업 예정자 서류 제출 및 심사가 있습니다. 졸업 예정자가 아니면 합격이 안 됩니다. 졸업 예정자인 경우에 합격이 되기 때문에 졸업 예정자 서류 제출 심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2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2차 서류 제출 기간이죠. 이것도 날짜가 중요하겠죠. 이때 서류 제출이 안 들어가면 당연히 불합격 처리가 됩니다. 자, 그리고 졸업 예정자 서류 심사 결과 발표가 2020년 3월 18일 날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내년 3월 중순경에 졸업 예정자 서류 심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최종 합격자가 발표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 진행이 된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고요. 좀 길죠? 상당히 그 기간이 짧지 않습니다. 필기시험 시작 1단계가 7월 8일인데 마지막 최종 합격이 3월 18일이니까 상당히 긴 텀이죠.
이 긴 텀 동안에 여러분들이 거쳐야 되는 시험이 면접입니다. 그 면접에 대한 개요를 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 한번 쭉 읽어주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면접 시험을 볼 때 면접 시험에 장소가 있어요. 이 장소 이제 원서 접수를 할 때 여러분들이 장소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지역도 선택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물 곳 그러니까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머물 수 있는 그 장소에 여러분들이 지역과 그 다음에 그 학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를 선택해서 접수를 하시는데 선착순입니다. 빨리 접수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면접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접 시험에 개요가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교재에 있습니다. 인포메이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면접 시험의 개요, 면접 시험의 평가 항목 및 합격 기준, 그 다음에 면접 시 고득점 10개명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팁이 있는데 이 팁까지 해서 제가 오리엔테이션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면접 시험은 구술 시험이죠. 필기 시험과 다르게 구술 시험이기 때문에 준비를 하지 못하면 답을 하기가 힘듭니다. 상당히 어렵죠. 여러분들은 어떠한 방향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그러한 것들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청소년 상담사도 면접 시험을 봅니다. 청소년 지도사도 면접 시험을 보는데 상담사는 일종의 약간 사례형, 경험형이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청소년 지도사 같은 경우는 지식형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기하거나 좀 외워야 할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청소년 지도사도 사례형이 나오긴 나오지만 상담사처럼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이 청소년 지도사는 지식형이 많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여기 있네요. 고술시험이다, 인물시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준비를 좀 잘해 나가셔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왜 청소년 지도사가 되고자 하십니까? 기본적인 동기, 면접위원들이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지도사로서의 포부라든지 아니면 동기라든지 여러분들의 장단점이라든지 이런 가벼운 인성도 요점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필기시험에서는 응시자의 지식의 양, 질을 이러한 것들을 이제 저울질하는 거잖아요. 지식의 정도를 보는 게 필기시험이라면 물론 청소년 지도사는 이 지식을 좀 더 측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 지식 그대로 직무에 활용된다고 할 수가 없고요. 또한 필기시험이 면제된 응시자의 경우는 응시자의 인성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직접 대면을 하겠죠. 대면을 해서 여러분들의 잠재적인 능력이나 창의력이나 사고력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것이 면접시험이 되겠습니다. 필기시험 면제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약간 면접시험에 지식형으로 다시 한 번 더 측정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감안하고 공부를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트를 보면 첫 번째 문구가 상당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면접위원이 질문하시면 답변을 하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답변은 구체적이면서 명확하고 좀 경험적이면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청소년 지도를 했던 경험이 있다든지 물론 어디 기관에서 어떤 일을 했다 이런 것을 말씀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개인 신상적인 정보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면 아마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을 거예요. 면접위원들도 면접 교육을 받아요. 그러니까 면접교사장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좀 못하게 하십시오라고 이제 사전 교육을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그 사전 교육에서 개인이 뭐 어떤 직장에서 어떤 직위에 있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대기실에 있을 때 그 면접을 도와주시는 일종의 도우미 선생님들이 있는데 그 선생님들께서도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복장도 여러분들의 근무복 있죠. 그거 입고 가면 안 됩니다. 대개 이제 직장 같은 경우에는 그 직장명이 새겨진 근무복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옷을 입고 가서 안 돼요. 금물입니다. 절대 그것을 입고 가시면 안 된다고 이 공고문에도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체킹하시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구체적이면서 명확하고 그 다음에 경험적이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경력자예요. 그러면 그 경력의 소속이나 직위나 이런 것들은 빼고 제가 청소년 지도할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경험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그런 경험이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자녀가 청소년이다. 그러면 제 자녀에게도 이런 식으로 경험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면접위원들은 듣고자 할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잘 새겨 놓으셔서 여러분들이 준비할 때 그 경험을 말씀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말씀하셔도 됩니다. 많은 응시자들이 청소년 지도사의 업무라든지 청소년 분야의 정책들 이런 것들을 잘 숙지해야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숙지하지 못해서 감점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이 사람은 좀 지식이 부족하네, 준비가 덜 된 것 같아 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일명 1점, 미흡이라고 하거든요. 이 1점을 받으면 안 됩니다. 면접위원이 3분인데 2분 이상이 같은 평정 항목에 1점을 줬다 그러면 이거는 10점이 넘어도 10점이 이제 그 합격 기준이거든요. 10점이 넘어도 떨어진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자, 청소년 지도사의 업무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청소년 분야에서 어떠한 정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우리가 이제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이 있죠. 제6차 계획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좀 알아놓으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관련 분야의 홈페이지 등을 잘 살펴서 구체적으로 알아두고요. 질문을 받았을 때는 무작정 답변하기보다는 예상 답변을 좀 압축해서 이 표현하는 기술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서없이 막 이야기한다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이제 의사소통의 논리성이라는 것이 좀 논리성이 필요하잖아요. 정확성과 논리성. 이게 평정 항목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두 갈식의 표현이 좋아요. 두 갈식의 표현. 먼저 결론을 딱 내려놓고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부연을 해주는 것. 이런 것들이 듣기에도 편하고 상당히 의사소통하는 데 있어서 논리적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두 갈식의 표현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관련 분야의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청소년 활동 진흥원이 이제 청소년 지도사와 많이 관련이 있는 홈페이지예요. 그래서 청소년 활동 진흥원 이런 데에 여러분들이 조금 방문하시고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여성가족부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여성가족부 이런 홈페이지에 방문해서 청소년 정책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관심을 잘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 평가 항목이 있습니다. 평가 항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5가지예요. 이 5가지에서 첫 번째 청소년 지도사로서의 어떤 가치관이나 정신자세가 되어 있느냐 이런 것에서 이제 조금 그 인성적인 부분들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청소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라든지 사명감이나 지도 철학이라든지 사회적 책임이라든지 이런 것들. 자, A품행 성실성 이것도 마찬가지 인성적인 부분이 들어갈 수 있는데요. 사용 용어가 적절하냐, 그 다음에 자질과 태도, 성실한 답변을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을 잘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팁을 하나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지식형의 질문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게 나왔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꼭 청소년 지도사가 되면 숙지해서 청소년들 지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겸손한 표현이 더 감점을 덜 당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지식형의 질문은 대개 면접위원들이 알고 있는 것들을 묻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엉뚱한 이야기하면 동문서답을 하시면 이게 더 크게 감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기억나는 것이 50%만 기억난다. 그러면 기억나는 데까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하고 50%만 말씀하시고 나머지는 꼭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좋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그게 바로 성실한 답변을 위한 노력이에요. 성실한 답변을 위해 여기서 거짓 답변을 하면 안 돼요. 잘못된 답변을 하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은 감점이 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의사 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건데요.
자, 질문 내용에 대해서 잘 경청을 해야 돼요. 질문 내용에 대해서 잘 경청하지 못했다. 긴장하니까 경청하지 못했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면접위원님, 제가 그 질문을 놓쳤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여쭙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질문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답변을 정확하게 이끌어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잘 듣지도 않았으면서 지레짐작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낭패를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논리적인 의사 표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씩의 표현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전문성도 필요하다라고 해요. 우리들이 보통 청소년 지도사나 청소년 상담사나 이런 분들, 이 전문가분들의 자질에 가장 기본적으로 전문성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전문가다운 모습이 좀 풍겨야 되거든요. 전문가다운 모습이 풍기기 위해서는 지식이 필요해요.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면 전문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가장 기본적으로. 그래서 지식적인 부분들을 좀 잘 알아놓는데 좀 신경을 많이 쓰시고요. 이제 본 강의로 들어가면 수치가 좀 많이 나옵니다. 그 수치도 좀 외우려고 노력을 하시고요. 만약에 수치가 생각이 안 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수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조금 설득력 있게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수치가 정확하면 더 좋겠죠. 그렇지만 수치가 좀 정확하게 내가 숙지가 잘 안 된 상태다 그러면 정확하게 수치가 숙지되진 않았지만 대략 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도 필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뭐 일시 쉼터라든지 중장기 쉼터라든지 이런 쉼터의 개수가 있어요. 이런 쉼터의 개수가 생각이 잘 안 날 수 있어요. 안 나면 여러분들이 거기서 전혀 모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치를 공부는 하긴 했지만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든가 아니면 대략적으로 40여 개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든가 이렇게 하셔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가장 안 좋은 것은 예를 들어서 한 40개 정도인데 100개 있다라고 말하면 그거는 조금 면접위원들이 알고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은 조금 곤란하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지식적인 부분들이 좀 있다. 어느 정도 알고 있구나 라고 한다면 전문성을 보여줄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의사 발표의 어떤 논리적인 측면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면접위원들이 다 전문가분들이세요. 청소년 지도사의 전문가분들, 청소년 분야의 전문가분들이시니까 소통을 할 때 여러분들의 전문성은 좀 부족할지언정 전문가로서의 어떤 대화를 하시려고 노력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소년 지도사의 가치관, 정신자세, A, 품행, 성실성,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인데요. 자, 두 번째 여기 A, 품행이 있잖아요. 여기에서는 어떤 부분이 좀 중요하냐면 저도 이제 면접을 봐봤지만 들어갈 때 인사를 잘 하셔야 돼요. 인사하고 들어가고요. 들어가서 인사하고요. 그 다음에 인사하고 나올 때까지 여러분들이 A가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되게 옷을 단정하게 입고 가는 거죠. 정장을 뭐 꼭 입을 필요는 없습니다만 단정하게 입고 가시는 게 1번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공직자의 면접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직자의 면접이 아니기 때문에 뭐 단정하게 입고 가는데 정장이 그나마 조금 무난해요. 단정하게 보이면서 또 면접위원들 보시기에 뭐 정장을 입고 오면 그래도 면접이니까 정장을 입었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가장 안 좋은 것은 캐주얼한 옷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야유회나 등산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이런 걸 갈 때 우리가 입는 옷들이 있잖아요. 그런 옷을 입고 가시면 안 됩니다. 면접장에 그런 옷은 아니죠, 당연히. 여기에서 품행이라고 하는 것이 좀 문제가 돼요. 그래서 점수를 높게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옷이라든지 또는 여러분들이 들어갈 때 인사, 목례하고 그 다음에 나올 때 목례하고 나오시고 이런 것들이 A가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면접위원을 해봤는데 면접위원을 할 때 나가는 순간까지 봅니다. 나가는 순간까지 봐요. 저도 봐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사하고 나가는 순간까지 어떻게 나가는지 문을 꽝 닫고 나가는지 아니면 그냥 대충
뭐 아이고 이제 끝났다 하고 대충 하고 나가는지 그런 것들을 유심히 보거든요. 이런 것들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2번 항목에. 그러니까 인사하는 거 잊지 마시고 옷을 단정하게 입고 가시되 이렇게 면접에 맞는 옷차림을 입고 가셔라. 이렇게 권면해 드립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거 청소년에 대한 전문 지식과 응용 능력이죠. 이 응용 능력 같은 경우는 이제 사례예요, 사례. 우리가 이제 청소년 지도의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일종의 수련거리들이 되는 것인데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기획해봐라. 어떤 프로그램을 해보고 싶냐. 이런 것들이 바로 지식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전문 지식하고 응용 능력은 사례형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본론에도 있지만 청소년 관련 법령과 정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겠죠. 청소년 지도사 같은 경우는 되게 청소년 기본법이 일반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청소년 활동 진흥법이 있죠. 이 청소년 활동 진흥법이 바로 상당히 지도사한테는 중요한 법이 돼요. 그래서 이 청소년 활동 진흥법을 좀 잘 알아놓고, 또 청소년 지도할 때 청소년 보호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청소년 보호법이 있고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 청소년 분야에 대한 기초 전문 지식과 지도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 운영 능력인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프로그램에 대한 것을 모를 수 있다라고 했어요. 이 교재 마지막에 보면 이 프로그램 기획했던 프로포잘의 사례가 하나 있거든요. 문화 프로그램인데요. 그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부록으로 넣어드렸어요. 자, 창의력과 의지력과 지도력이라고 돼 있어요. 자, 창의력, 의지력, 지도력이라고 돼 있어요. 환경 변화에 따라서 창의적인 청소년 지도 능력. 요즘은 뭐 자기주도적인 참여라든지 창의적인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정책의 방향에 맞게 지도를 할 수 있겠느냐, 그런 것들을 물을 수 있다. 긴급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문제 해결이나 대처 능력, 이런 것들이 또 청소년 사이에서 많이 일어나잖아요. 긴급한 위기 상황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것인지. 자, 그 다음에 개인적인 역량 강화나 발전 방안인데, 이것들을 일종의 포부라고 하죠. 포부. 청소년 지도사가 되시면 어떻게 청소년 지도를 해 나갈 것이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발전 방향 또는 발전 가능성 포부라고 말을 해요. 그런 것들을 측정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3대1로 만나는 게 아니거든요. 되게 3대3이에요. 면접위원 3분이 있고 그 다음에 3명이 되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압박감은 조금 줄어들어요. 3명이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2분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2명이 들어갔거든요. 왜냐하면 잘렸어요. 앞에 3명 들어가다가 마지막 남은 사람이 이제 2명이다 보니까 2명이 들어갔었는데 아무튼 3대1보다는 좀 낫더라고요. 기분이 좀 압박감이 덜해요. 그런데 이제 좀 안 좋은 것은 뭐냐면 옆에 있는 분들하고 좀 이렇게 상대적으로 비교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 있는 2분, 제가 왼쪽에 앉았다면 오른쪽에 있는 2분은 막 지식을 막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지식을 말 못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 상대적인 것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지 않게, 만약에 이분들이 이야기한 정도만큼의 이야기를 한다면 충분히 뭐 3명 다 잘 알고 계시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3명을 평정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이 3분 중에서 뒤에 또 나오겠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3분 중에서 오른쪽에 있는, 제 손에 오른쪽이니까 오른쪽에 있는 분부터 질문을 받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분부터 이렇게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달라요. 이게 뭐 원칙적으로 오른쪽에 있는 분부터 한다, 그런 게 없어요. 그 다음에 뭐 어떤 면접위원은 또 가운데부터 또 물어보기도 해요. 가운데 묻고 이쪽에서 또 이쪽 가기도 하고. 근데 대개 보면 양극단에서 먼저 하거든요. 그래서 양극단에서 먼저 이야기하는데, 자, A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A라는 질문에 대해서 오른쪽에 있는 분이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저는 이렇게 받았었어요. 이렇게 받았었는데,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 마지막에 있는 사람이 유리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앞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여기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서 이야기가 되니까 유리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이쪽부터 시작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좀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최근의 트렌드는 뭐냐면 한 사람에게 질문 던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는 다른 질문을 던져요. 여기도 다른 질문을 던지고. 그게 더 공평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물론 상대평가는 아니에요. 이거는 자격증 시험이기 때문에 절대평가예요. 면접시험은 뭐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는 상대평가거든요. 이것은 뭐 등수로 나누어서 이제 자른 것이기 때문에 이건 등수가 아니에요. 그 점수만 넘으면 다 합격인 거예요. 10점만 넘으면. 그래서 절대평가거든요. 그래서 비교되지 않도록, 상대방과 비교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셔라. 그 다음에 앞에서부터 이렇게 질문이 만약에 똑같이 해서 내가 마지막에 올 수도 있고 따로따로 올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고 고사장에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내용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뒤에 또 나오니까요. 자, 보겠습니다. 면접시험 합격 기준이 나와 있네요. 앞에서 살짝 말씀드렸는데 5가지 평가 영역, 평정 영역이었잖아요. 그래서 각각 3점 만점이에요. 그래서 5, 3, 15, 15점이 되죠. 이 15점 만점에서 이제 10점 이상이면 합격이 되는 거예요. 10점 이상이면. 10점 이상이면 합격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5개 영역 중에서 어느 하나의 영역이라도 면접위원 2분 이상이 하로 평가를 하면 불합격 처리가 돼요. 10점이 넘었다 하더라도 어떤 평가 영역에서 두 분이 하를 체킹하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를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평정 항목은 뭘까요? 그렇죠. 전문 지식이죠. 전문 지식과 응용 능력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공부를 많이 못 하시면 거기서 하를 받아버려요. 그래서 아까 했던 평정 항목 중에 이 네 번째가 상당히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을 수 있으니 전문 지식을 숙지하는데 등한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좀 외워야 할 것은 외워주시고 그렇게 해서 무난하게 점수를 받아내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5가지 평정 항목에 10점 이상이니까 2점을 받으면 10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자, 쉽게 말씀드리면 3점이니까 우수, 보통, 미흡이거든요. 우수가 3점, 보통이 2점, 미흡이 1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면접관들로부터 5개 항목을 보통 받았다. 그러면 이제 합격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2분이 미흡을 줬다면 이건 문제가 되는 거죠. 정리가 되죠? 자, 이제 면접식 고득점 10개명에 대해서 할게요. 앞에서 설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좀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자기소개가 나올 수 있거든요. 자기소개는 좀 짧게 30초 정도가 좋아요. 30초 정도가 좋아요. 너무 길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자기소개할 때는 어떤 소속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기 어떤 기관에서 종사하는데 직위가 뭐라든지 이런 것들은 금물입니다. 이런 것들은 말씀하시면 안 돼요. 개인 신상 정보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마시고 뭐 여러분들의 장점이나 단점 정도는 이야기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의 강점을 더 부각시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청소년 지도 경험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이 정도는 말할 수 있겠죠. 지도 경험이 있는 분들은. 근데 이제 소속이나 소속 기관 명칭이라든지 직위 이런 것들은 금물이라는 것 말씀드리죠. 관심 분야 장점이 부각되게 해라 라고 했어요. 자기소개를 안 만날 수도 있어요. 자기소개를 안 할 수도 있어요. 자기소개 없이 그냥 바로 들어가시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자기소개를 저는 한번 만났거든요. 만났는데 준비를 좀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추천해 드리는 것은 뭐냐면 30초 정도의 원고는 한번 써보셔야 돼요. 원고를 써서 자기의 소속이나 신상 정보 다 빼고 장점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 지도사가 되고자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경험하고 이렇게 해서 3초 분량으로 간단하게 만드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결론부터 이야기하는 2가지씩의 표현으로 답변해라. 그리고 이제 부연을 깔아주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조금 의사소통이 좀 논리적으로 들리니까요. 그 다음에 올바른 경어를 사용해라 라고 했어요.
뭐 유행어라든지 요새 청소년들이 많이 쓰는 이 뭐 압축 단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당연히 쓰면 안 되죠. 그래서 유행어 피하고 경어를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야기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요새 나온 막 유행어나 압축어나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만약에 말씀하셨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했고요. 네 번째, 질문의 요지를 파악하고 최후의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거기 가면 초긴장 상태가 될 수도 있어요. 이제 면접이라는 것이 대면이다 보니까 초긴장 상태가 될 수 있는데 좀 밖에서 워밍업을 좀 잘 하셔야 돼요. 충분히 이완을 한 다음에 들어가셔야 면접위원들의 말이 들려요. 얼굴도 밝은 미소를 띄우면서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질문의 요지를 이해하고 질문의 요지에 맞는 명확한 답변을 하는 것이 당연히 좋겠죠. 만약에 대답을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임하는 것이 감점의 요인이 되지 않을 겁니다. 뭐 대답을 좀 잘못한 느낌이 있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라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긴장해가지고 그대로 나오고 그냥 그래서 뭐 이상입니다 라고 끝내면 뭐 면접위원들이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대답을 이제 질문의 취지에 맞지 않게 이야기했다, 동문서답을 했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의 귀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이야기를 잘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 나가시면서 꼭 이야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중요한 게 경청이에요. 이게 잘 돼야 돼요. 이게 잘 안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면접위원들의 입술을 보시면서 막 그 면접 볼 때는 막 땅을 보기도 하고 또 천장을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양옆을 보기도 하고 이 시선 처리도 잘 하셔야 되는데, 시선 같은 경우는 면접위원들의 여기 그 가슴 쪽 있잖아요. 가슴 위쪽으로 이렇게 스캔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서 스캔을 하면서 보셔야지 이 눈동자가 면접위원들 상에서는 이게 정확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뭐 눈동자가 위로 간다거나 땅으로 간다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면접위원 질문할 때 그 면접위원의 입술과 눈을 보면서 들으셔야 돼요. 그게 바로 경청의 기본이에요. 자, 이완된 상태에서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해라 라고 했어요. 뭐 상황에 맞는 유머 이런 것들은 뭐 대화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유머 같은 경우는 너무 이렇게 면접장이 뭐 그 웃음바다가 돼버리면 안 되죠, 당연히. 그런데 이제 에피소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뭐 자녀가 청소년인데 그 청소년 자녀를 키우는 것이 요새는 좀 쉽지는 않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에피소드를 말하다 보면 유머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럼 면접위원들도 웃어주셔요. 이럴 때 가볍게 피드백으로 같이 웃어주는 것도 좋다 이거죠. 다소 딱딱한 주제의 질문이라면 에피소드를 첨가해서 깊은 인상을 심어줄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 지식적인 부분이 나왔는데 그 지식적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놓고 에피소드를 첨삭을 해서 약간 첨부를 해서 이야기하는 센스,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너무 길게 말하면 안 돼요. 너무 길게 말하면 또 면접위원들이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스탑워치를 누르고 할 거예요. 똑같이 시간을 두고 해야 또 제 시간에 끝나는 것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길지 않게 답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 자, 여섯 번째는 잘못된 버릇은 금물이다. 아까 뭐 시선을 잘못 응시한다, 이런 것도 뭐 잘못된 버릇이고요. 그 다음에 손을 꼼지락 하는 사람도 있고 다리를 이렇게 흔드는 분도 있고 다리를 떠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보다 보면 그거 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지양하기 위해서는 그냥 고정된 자세가 좋아요. 바디랭귀지를 너무 많이 써도 안 돼요. 바디랭귀지 같은 경우는 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쓸 수 있지만 너무 현란하게 써버리면 이 면접위원들이 질문하는데 이게 집중이 안 되거든요.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건데 저도 해보니까 이게 힘들더라고요. 면접위원이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쪽에서 이제 그 피면접자가 네 하고 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면접위원들이 질문이 끊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면접위원이 질문하면 그대로 끝까지 경청하시면 좋겠어요. 네 하지 마시고 네네 하면은 면접위원도 같이 고개를 같이 네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질문이 끊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면접위원 질문할 때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 하시면서 잘 들으셔라. 자, 면접위원을 불쾌하게 하는 의사 전달이나 너무 큰 목소리나 빠른 말투, 불완전한 시선, 자신도 모르는 버릇 등에 주의하며 자신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제가 또 이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요. 그 면접장에서 면접 공간이 그리 넓진 않아요. 넓진 않은데 거기서 막 큰 소리로 말한다. 그냥 뭐 긴장하니까 큰 소리로 말씀하실 수 있는데 큰 소리로 말씀하시면 다른 사람들한테도 좀 피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청소년들한테 막 큰 소리로 말하면 청소년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나랑 지금 싸우자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청소년이 방어적인 자세를 취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큰 소리 하지 마시고 그냥 적절한 톤으로 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게 더 중요해요. 너무 빨리 말씀하시면 안 돼요. 너무 빨리 말씀하시면 그 면접위원들이 말을 잘 듣기도 힘들고 메모도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빠른 말투보다는 좀 천천히 말씀하시는 게 더 좋아요. 저도 지금 좀 말이 빠르거든요. 이것보다 더 천천히 말씀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 보세요. 면접위원을 불쾌하는 의사 전달이나 너무 큰 목소리나 빠른 말투, 이게 좀 빠른 거예요. 자, 어떤 정도의 속도냐면 면접위원을 불쾌하게 하는 의사 전달이나 너무 큰 목소리나 빠른 말투, 이 정도에서 호흡도 잘 하시면서 끊고 하시면서 천천히 말씀하세요. 그 말씀하시면서 질문했던 면접위원의 눈을 보시면서 이야기를 같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천천히 하시면 돼요. 이게 상당히 상대방에 대한 배려도 보이거든요. 저 사람은 청소년과 이야기할 때 청소년과 눈맞춤, 눈높이 이런 거 잘 하겠다.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시라 이거죠. 청소년 지도사의 역할과 관련 정책 제도 등에 대해서 100% 파악하라. 뭐 100% 파악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말은 뭐냐면 완전하게 숙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라 그 말이에요.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라.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청소년 지도사가 지도형이 좀 많이 나오니까 제가 이걸 넣었어요. 청소년 지도사의 업무 등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두면 답변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많은 면접 질문에 해당하는 것이 청소년 관련 법률, 정책이거든요. 그리고 청소년 분야의 정책에 대한 견해,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정리해두면은 이 견해는 주관적인 견해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꼬리 질문, 후속 질문이 나오면 응용해서 답변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적인 부분이 장착이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응용해서 적용해서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잘 알아놓으시고요. CYSNet 아시죠? CYSNet 위기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 지원 체계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사례 관리랑 또 연결이 돼요. 그래서 지역사회 많은 자원들을 위기 청소년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사례 관리에 대한 지식도 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이 CYSNet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최근에 강조되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의 변화, 우리 청소년 제도나 정책이 어떻게 변화가 되어 왔는지 그런 것들도 좀 두루두루 살필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 청소년 지도사는 되게 이제 그 활동적인 측면, 청소년의 활동적인 측면에 대해서 도움을 많이 주는 것이죠. 수련 활동이 그 대표적이잖아요. 수련 활동, 문화 활동, 교류 활동 이런 것들이 법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청소년 지도사가 자기 주도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함께하는 전문가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좀 기억하시면서 청소년 활동 전문가로서 어떤 발전 가능성을 여러분들이 보여줄지 면접위원들에게 그런 것들을 피력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실전과 같은 연습으로 감각을 익혀라 라고 했어요. 되게 저는 이제 면접 스터디 그룹을 구성할 것을 많이 요청을 하거든요. 가장 좋은 것은 6명 정도가 좋아요. 왜? 3대3으로 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6명 정도가 좋아요. 6명이 안 되면 5명이라도 3대2 이런 식으로 해도 돼요. 그렇게 해서 빈출 면접 질문.
여러분들 이 교재 뒤에 보면 빈출 면접 질문이 쭉 있어요. 연도별로 넣어놨거든요. 그런 것들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최근 시사 이슈, 아동학대나 학교폭력이나 성폭력, 이런 것들이 시사 이슈가 될 수 있는데, 뭐 이슈는 면접 시험 볼 때 또 청소년 관련 이슈가 뭐가 있는가, 또 스터디 원끼리 또는 개별적으로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소년 관련 정책, 인성 관련 질문지를 만들어서 역할 분담을 하고 실전과 같은 연습을 하는 게 좋습니다. 실전 연습은 뭐 이렇게 쭉 길게 할 필요는 없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면접 시험 보기 전에 한 2주 정도 이제 기간을 잡아가지고 모의 면접이라고 하잖아요. 일종의 모의 면접을 2주 정도 하는 거예요. 2주 정도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해서 6번 정도 모의 면접을 해보시면 자신감 생겨요. 그러면 2주 전까지는 뭐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2주 전까지는 지식을 쌓아야죠. 다 넣어야죠. 넣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이 부분은 조금 부족했구나. 또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 받아서 또 체킹하시고 공부하시면 되죠. 하나 더 팁. 자, 여기 면접을 할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 스터디 그룹을 못 만들었어요. 그러면 뭐 집에서 뭐 동생이 해줄 수도 있고 형이 해줄 수도 있고 누나가 해줄 수도 있고 언니가 해줄 수도 있고 또 부모님이 해줄 수도 있어요. 질문만 던져주시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답변하고, 그때 팁은 뭐냐면 스마트폰으로 영상 촬영을 하세요. 스마트폰으로. 되게 이제 면접장에 들어가시면 10분에서 15분 하거든요. 3명 다 들어갔을 때 10분에서 15분을 해요. 그리 긴 시간은 아니거든요. 15분 정도 만약에 했다. 스터디를 3대3으로 했다. 그러면 15분 정도 이렇게 쭉 질문을 이렇게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촬영을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이제 뭐 이메일로 받든지 받아가지고 그걸 한번 보시면 또 여러분들이 내가 뭐 평소에 다리를 떨지 않는데 다리를 떠네. 그 다음 내가 바디랭귀지가 심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심하네. 이런 것들도 영상을 보면서 피드백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아요. 친밀감과 구축을 신뢰하고 자신의 장점을 부각하라라고 했어요. 뭐 밝은 미소죠. 밝은 미소가 중요하죠. 면접장에 들어오는 태도, 인사하는 법, 앉는 자세, 밝은 미소, 표정도 이 점수에 반영된다. 품행, A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 그리고 청소년 분야에 기여할 수 있는 자신의 강점, 장점을 중간중간에 면접위원에게 보여주는 게 좋다. 뭐 상당히 적극적인 사람입니다. 뭐 이런 것도 좋은 장점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상당히 레크레이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해봤다. 이것도 일종의 장점 아니겠어요? 그래서 레크레이션을 해서 상대방을 뭐 이렇게 흡입시킬 수 있는 또는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 그런 것들도 중간중간에 이야기하실 필요가 있다. 만약에 자기소개가 안 나오면 자신의 장점을 말할 수 있는 시간이 그리 많진 않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강점을 좀 부각할 필요가 있겠죠. 자, 마지막 10번째는 면접위원의 말을 성실하게 들어라. 그 다음에 경력 등에 대해서 거짓말은 피하라 라고 했어요. 경력도 없으면서 경력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은 뭐 면접위원들이 많이 경력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다 보면 어느 정도 눈치채요. 그래서 거짓말 하다 보면 이게 이제 큰 낭패를 봅니다. 가장 성공적인 대화는 말하기가 30%, 경청이 70%라고 하듯 면접위원의 말을 진지하게 잘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이 많은 말을 하는 것보다 못지않게 이제 경청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력이 있어서 경력이 있는 분들이 있고 없는 분들이 있는데 되게 이제 상급을 준비하신 분들은 경력이 좀 없더라고요. 전문대를 나오신 분들 이런 분들이고 이제 되게 2급, 1급인 분들이 경력이 좀 있어요. 그래서 경력 등에 있어서 거짓말하게 되면 계속 이어지는 질문. 후속 질문이라거든요. 계속 이어지는 질문에 의해서 이게 나중에 들통이 나요. 그래서 이 일관성이 없어 보이고 이 거짓말은 금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 면접식 고득점 10개명 해드렸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모든 것들을 잘 기억해 놓으시고 그 스터디 할 때나 또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공부할 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제가 해드리겠다라고 했는데요. 팁, 여러분 교재 팁까지 나와 있죠. 1번부터 10번까지 쭉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면접장에 들어가면 이제 순서의 일종의 순서인데 먼저 이제 수험번호에 맞게 면접 대기실에서 대기를 하고요.
면접 도우미가 오셔요. 그리고 수험번호 순서대로 앞으로 나가서 뽑습니다. 이 면접 번호표를 뽑아요. 뭐 이렇게 1번, 2번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순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험번호 순서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뽑고요. 그 다음에 면접이 이루어지는 고사실에는 자신이 뽑은 순서대로 대개 이제 3인 1개조가 들어갑니다. 들어가고요. 결시생이 있다면 2명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자, 면접위원은 3명이고요. 질문은 무작위로 합니다. 자, 자신이 가장 먼저일 수도 있고 나중일 수도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쪽부터 물어볼 수도 있고 이쪽부터 물어볼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자, 처음부터 자기소개 질문하는 면접위원은 그리 많지 않다. 근데 저는 만났다 그랬잖아요. 저는 자기소개를 만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기소개를 원고를 30초 분량이라도 준비하고 들어가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동문서답이에요. 이상한 이야기예요. 막 뭐 두서없이 말하다 보니까 좀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장점이 들어가면 그 장점에 대한 경험을 딱 받쳐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청소년 지도사가 되고자 하는 동기는 이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감사합니다 하고 마무리 짓는 거예요. 자, 중간중간에 자기소개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대개 자기소개는 첫 번째 많이 해요. 첫 번째 많이 한다는 것을 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째는 질문의 형태는 하나의 질문을 던져서 답변이 이루어지면 그에 따라 이제 후속 질문을 계속 받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가운데 있는 면접위원장이 질문을 했어요. 질문을 하면은 답변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하나 정도는 더 물어본다는 거죠. 후속 질문 하나 정도는 더 물어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2번째 질문하고 그 다음에 3번째 분 질문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후속 질문이 하나 정도는 더 나온다. 이게 일반적인 거고요. 가장 이제 죄송합니다. 편한 면접은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씩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씩.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면접위원이 A라는 질문을 하나 했어요. 끝. 그 다음에 B라는 면접위원이 하나 했어요. 끝. 그 다음에 C라는 질문이 하나 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피면접자 이분들은 질문을 3개 받은 거예요. 이게 이제 가장 편한 건데, 그렇게 요새는 잘 안 해요. 그렇게 하면은 다른 면접 고사장하고 이게 비교가 돼서 나중에 뭐 복귀하잖아요. 면접 복귀할 때 이게 좀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후속 질문을 좀 던져주고, 그 다음에 거기서 좀 테스트하고 하는 거예요. 하나 듣고 어떻게 평정을 합니까? 그건 어렵잖아요. 자,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응시자는 앞 응시자의 질문을 재차 받을 수도 있다 그랬죠. 전혀 다른 새로운 질문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뭐 재차 받을 수 있는 것은 좀 이제 몇 년 전의 이야기고 요즘은 좀 다른 질문을 해요. 다른 질문을 해요. 그 대신 이제 이 사람은 좀 쉬운 거 하고 이 사람은 좀 어려운 거 질문하고 그렇게 해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똑같이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충분히 답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이제 하죠. 단정한 복장이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퇴실할 때 밝은 미소로 면접위원들 응시하면서 가벼운 목례는 잊지 않은 게 좋다. 마지막까지 본다 그랬잖아요. 마지막까지. 질문의 형태는 지식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 1차 필기시험 영역인데 이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면접의 빈출을 보면 지식형의 질문이 많아요. 그래서 상담사보다는 조금 지식형이 많다 보니까 면접 공부할 게 좀 더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이에 대한 숙지가 가장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지도사가 되고자 하는 동기. 왜 청소년 지도사가 되고 싶으세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자신의 장점이라든지 청소년 지도사가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 건가. 일종의 이제 발전 가능성 포부.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에 이제 여러분들의 견해를 물어보는 것도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대비도 충분히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오리엔테이션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한테 뭐 한 50분 정도 했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공고문은 정말 꼼꼼하게 읽으시고 그 서류 제출의 기간들이 있었잖아요. 그 기간들 놓치시면 안 되고 원서 접수 기간도 있었잖아요. 그거 놓치면 안 돼요. 그 일정들 잘 메모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뒤에 제가 쭉 말씀드렸던 면접시험의 개요에서부터 여기 있는 팁까지 뭐 좀 도움이 되셨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 정도 말씀드리면 충분히 준비는 가능하다. 이제 남은 것은 여러분들이 뒤에 있는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는 거예요. 숙지를 하는 것인데 뭐
뒤에 있는 내용에서 모범 답변이 어느 정도 있거든요. 모범 답변에서 그 답변 그대로 못해요. 절대 못합니다.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서 이거 나오면 이 정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하시면 되는데, 또 하나의 팁을 말씀드리면 뒤에 있는 모범 답변이 있잖아요. 모범 답변에서 여러분들이 취하고 싶은 것만 형광펜으로 밑줄 쫙 치시고 거기에 대해서 연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5줄을 적어놨다 그러면 5줄 다 할 필요 없고 거기에서 한 3줄 정도, 어차피 구수 시험이니까 3줄 정도 여러분들이 이거는 내가 숙지할 수 있어, 이 정도는 형광펜을 적어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노력을 하셔야 되겠죠. 이렇게 준비하시면 충분히 합격이 됩니다. 이 교재는 2급, 3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청소년 지도사 1급, 2급, 3급 모두 다 준비될 수 있는 거예요. 1급도 마킹이 되어 있죠. 원래는 1급이었고 2급, 3급이었는데 1급까지 커버할 수 있는 면접 가이드 교재입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시고 청소년 지도사 면접 시험에 합격하시고 그 다음에 연수도 받으셔서 2020년에는 청소년 지도사로서 여러분들이 사회활동 그리고 정말 좋은 직업을 갖고 평생 청소년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직업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